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그럼 전해드려야죠. 역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주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출 관련된 뉴스가 첫 번째로 있군요. 야, 근데 우리나라 1년에 수출이 한 7천억 달러 된다는 거잖아요. 7천억 달러.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아, 그 우리 정부로는 기억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수출 100억 불탑 뭐 이런 거. 그 우표 사러 예. 줄을 쫙 섰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네. 그 정도로 그게 그때 임시 공유를 했었나? 예? 그렇게까지 했어요? 하여튼 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진짜. 100억 불. 네. 어. 수출 100억 달러 돌파해가지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해가지고 그 우표 하며 해가지고 와 진짜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야 100억 달러고 한 달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달이 뭐야 며칠치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제조업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제조업 제일 강한 나라 중에 손으로 꼽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날 때는 그때 제조업이라는 게 대부분 봉제, 가발, 완구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자동차 수출 폰 이거 뭐 무슨 남미로 수출한다지만 그거 우리나라 지금 수소차 수출하는 것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실제로. 네네. 예, 그런 환경에서 100억 달러를 하다 보니까 야 정부에서 물론 뭐 성과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도 했겠지만 좀 대단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된 산하단체 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무역협회죠. 네. 무역협회에서 어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라는 산하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올해 전반적인 무역 관련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9.2% 10%가 채 안 됩니다. 네. 7,039억 달러를 받고요. 수입은 16.8%가 증가한 7,185억 달러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무역 수지는 대체로 한 147억 달러 적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무역 흑자를 내온 거를 이제 끝내고 무역 적자 상태가 처음으로 이제 되는 거죠. 수출은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면 7천억 달러.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교역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7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뭐 당연히 제1위 품목인 반도체가 올해도 10.2% 정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가장 뭐 신장세를 보이는 건 뭐 가격 때문에 석유 제품이 50% 이상, 석유화학이 9.6% 이렇게 물량과 단가가 다 오른 효과를 입어서 그렇게 크게 오른다. 자동차도 역시 뭐 반도체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자리 숫자 증가성이 네. 나왔습니다. 11.1%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국제 유가 상승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무역 격차가 좀 심해지는 건데 1월에서 5월까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 제품 등 4대 에너지 수입이 우리나라 총 수입의 4분의 1 차지했어요. 4분의 1 이상 27.6%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비교적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체로 어제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무역협회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147억 달러인데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13억 달러로 3.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네. 뭐 어제 저녁 때 뉴스가 네네네. 했었죠. 말씀드렸죠. 근데 예. 뭐 이건 뭐 조업일수 감안하면 11% 증가긴 합니다. 물론 이제 20일까지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요 20일까지 조업일수 이거는 뭐 조업일수 준 거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조업일수가 줄었으면 사실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줄어야 되는데 76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2022년 보시죠. 보시면 연간 누계로 수출이
수출하고 수입을 빼면 네. 벌써 150억 달러 적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거의 적자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 추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은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6월 적자폭을 보면 좀 심각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170억 달러 전망은 다소 좀 낙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표가 딱 누가 봐도 공무원 스타일의 표네요. 예. 저거는 안 바뀝니다. 딱 봐도 그냥 아유 어디 무슨 관 무슨 어디에서 딱 무슨 부에서 나온 게. 저거는 전 부처 통일이에요. 아 위에 회색 음영 주고 음영 주고 또 글자 구분도 보면 구분 저거 있죠. 예. 저 글자체하고 딱 이렇게 그 명조체인가 저게. 딱 저렇게 해야 돼요. 아 정말 예. 저것이 진짜 너무 싫다. 그래서 무슨 일은 아닌데 네. 150억 달러 이상 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사실 이제 국제 무역 수지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 폭의 확대라는 거는 우리 그 전체적인 어떤 금융 컨디션에도 되게 좋지 않거든요. 저게 직간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흑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는 역할을 네네네네. 해줬는데 네. 저것까지 제 생각에는 뭐 이 추세로 가면 17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부분에 대한 빨간 신호등이 좀 커져 있다라는 거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수출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저거 집계해서 왜 글자체를 좀 너무 올드하잖아요. 딱 봐도 그렇다고 저걸 뭐 20년 30년 전에 바뀐 게 없어. 그래서 고생들 하셨는데 네.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공무원분들도 참 통계 내느라 고생은 하셨겠군요. 네. 일요일도 출근해서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려야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이쪽의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 하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그 급락 장세의 견인차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네네네.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잖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팔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2분기를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뭐 최도현 이사가 냈겠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4조 9,180억 원에서 0.2% 물론 조금 낮춘 거죠. 근데 어쨌든 컨센을 좀 낮춘다라는 겁니다. 0.2% 낮춰서 14조 8,910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BNK 투자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6조 2천억. 야 여긴 굉장히 많이 받네요. 16조 2천억에서 아차 싶어서 15조 3천억으로 5.6% 하향 조정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네. 유진투자증권 2분기 영업이익 추정률을 여기도 굉장히 크게 봤네요. 16조 3천억에서 15조. 그러고 보니까 신금투가 잘 본 거네요. 14조 때 봤는데 그러네요. 0.2% 아주 정밀하게 낮췄다 이거죠. 다른 데는 5% 6% 낮췄는데 최도현 이사를 한번 모셔봐야 되겠네요. 신금투.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상 첫 영업이익 60조 클럽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확산됩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간 영업이익을 60조 7천억에서 58조 3천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현대차증권도 최근 전망치를 기존 대비 무려 7.3% 하향을 한 58조 7천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고금리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소비 경기 둔화, 엔데믹으로 TV와 가전 실적 부진, 뭐 또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게 아마 실리콘밸리의 플랫폼 기업들의 서버 확충의 속도 저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D램 차세대 규격이 DDR5 도입 시기 이거. 인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칩이죠. 사파이어 래피즈의 대량 생산 일정 또다시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시황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런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투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애초 전망치였던 18조 1,541억 원에서 여기는 이건 또 잘못됐네. 14.5%를 낮췄어요. 15조 5,180.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네네.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쏟아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인은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의 예상을 밑돌았고 반도체 주문 둔화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수요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빠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걸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하향이 됐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BNK 투자증권의 2분기 연결일 영업이 원가 상승 압력 등으로 11% 감소한. 이거는 뭐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해서 7,845억 원에 그친다. 이 시장 컨센서스가 8,941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밑도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LG전자는 뭐 조금 다른 결입니다만은 우리 시가총액 1위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 실적 나오려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7월 초면 나오니까 네. 그때 또 추정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잠정치죠. 잠정. 네, 추정이 아니라 잠정치가 나오는데 네. 좀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물론 저 원가 상승 압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그 원화가 예를 들면 1달러당 뭐 지금 1,300원 근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저런 업체들은 환에 관련돼서 해치들을 해요. 그 득을 못 보는군요. 그걸 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원화가 여기서 만약에 1,000원 됐다. 그럼 박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그렇지 해놓는군요. 않다는 네. 거죠. 환 덕은 못 보는. 뭐 그런 일부 보겠죠. 일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리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네. 집값은 지금 우리나라도 비싸고 미국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거래가 거의 지금 얼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주택 시장이 참 묘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빠져야 돼요. 네. 거래 줄면서 집값 빠지고 그러면서 이러면 뭐가 빠집니까? 같이 집값 빠지고 거래 줄면서 그리고 렌트도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대비 몇 퍼센트 수익률이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해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 금리는 무지하게 올라요. 그 금리가 무지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그 미국에는 뭐 현금 주고 집 사는 케이스는 거의 1%도 안 되니까 대부분 모기지를 다 얻는데 30년 모기지를 얻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에 이제 페이먼트죠. 이자에 대한 페이먼트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소득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현지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라고 하는데 5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해서 3.4% 줄었습니다. 541만 건이고요. 넉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거래가 준다는 건 그만큼 불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면 8.6% 거래가 줄었거든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약세 시황이죠.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그런데 가격은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NAR에 따지면 5월 거래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 거래된 거에 중간 가격을 쭉 보니까 40만 7,6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4.8%는 1년 만에 14.8%.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이렇게 통계 나오면 난리 날 걸요. 근데 작년도 그렇게 쌌던 때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오른 거예요, 사실은. 집값이 좀 늦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근데 이거는 참 이렇게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거냐, 아니면 이제 소득이 양극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넓고 쾌적한 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 가격이 5억 3천만 원이면 우리 서울 수도권 집값으로 보면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죠. 소득 수준과 비교해도 그렇고. 네. 그런데 사실 뭐 미국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저 북부라든지 남부, 중부 이런데 가면 우리 저 인터넷에 요즘 그런 거 안 나와 봐요. 뭐
우리 돈으로 3억 주면 그 캐슬 사는 뭐 그런 거 한때 뭐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실 땅값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땅값이 아니라 건물값? 건축 자재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지금 올랐냐? 건축 자재비 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주택 판매가 안 되는 이유도 건축 자재비가 오르니까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따라오면 미분양이 나버리거든요. 미국 주택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선분양이 아니라 지어놓고 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집장사들, 예를 들면 톨브라더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착공을 덜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고가권 주택 또 그 어떻게 보면 중간값 이상의 어떤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는 거래가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도 8.6%가 줄었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8%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분명히 가격 하락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수요가 안 따라올 거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미 미국의 30년 만기 이게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기지 금리가 이미 6%에 근접해.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택 시장의 침체라기보다는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가격 조정이 된다라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함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완화되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에 집 지니고 사는 분들은 사실 이게 그 집값도 중요합니다만은 모기지 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은 대체로 여기 미국은 좀 변동금리가 많나요? 아무래도? 고정금리로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고정금리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 3개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시장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 전원 말씀 듣고 오죠.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